옛날 옛적 달빛이 비단처럼 강물 위에 흐르던 시절, 도성 안에는 천하제일의 도공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직접 부르기보다는 경외심을 담아 그저 비치한 페이츠이라 불렀습니다. 그의 손에서 빚어지는 청자들은 마치 깊은 밤하늘의 별빛을 머금은 옥과 같아 그 푸른 빛은 살아 숨쉬는 듯한 신비로움을 자아냈기 때문입니다. 그의 공방은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흙을 고르는 소리, 물레가 돌아가는 소리, 유약을 바르는 섬세한 붓질 소리 외에는 어떤 소음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도자기를 빚는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벽을 향한 끝없는 구도의 길이요. 흙과 불, 그리고 혼이 하나가 되는 신성한 의식이었습니다. 그의 명성은 임금님의 귀에까지 닿았고 마침내 어명이 내려왔습니다. 나라의 가장 큰 잔치를 위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지극한 아름다움을 담은 청자 화병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도공의 공방에는 이전보다 더 깊은 침묵과 함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가두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밤낮으로 흙과 씨름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완벽함, 티끌 하나 없는 순수한 흙, 물 한 방울의 오차도 없는 정확한 습도, 그리고 하늘의 뜻이 담긴 유약의 빛깔. 그는 이 모든 것을 통제하여 인간의 손으로 빚을 수 있는 궁극의 경지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는 수백 번의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기물들은 주저없이 깨부쉈습니다. 공방 한쪽 구석에는 그의 집념이 만들어낸 푸른 옥빛의 파편들이 산처럼 쌓여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집착이 광기에 가깝다며 수군거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완벽에 미치지 못한 작품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은 점점 날카로워졌고 손끝은 예민해졌으며 영혼은 조금씩 닳아 없어지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기한을 하루 앞둔 어느 달 밝은 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탄생한 화병은 그가 꿈꿔왔던 모든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달빛을 머금은 듯 은은하게 빛나는 빛취색, 하계목처럼 우아하게 뻗은 곡선, 그리고 그 위에 섬세하게 새겨진 구름 문양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화병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일부를 떼어내 빚은 예술 그 자체였습니다. 도공은 화병을 가만히 들어 올렸습니다. 차갑고 매끄러운 감촉이 손끝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작품 앞에서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개월간의 고통과 번뇌가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듯한 환희. 그는 조심스럽게 화병을 작업대 중앙에 올려놓고 가마에 넣기 전 마지막으로 유약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의 눈은 완벽한 표면 위를 샅샅이 훑었습니다. 마치 흠집을 찾는 것이 그의 유일한 목적인 것처럼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보일 듯 말 듯 한 아주 작은 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먼지 한 톨보다도 작은, 유약이 미세하게 뭉친 자국이었습니다. 다른 이의 눈에는 절대 보이지 않을, 오직 완벽을 갈망하는 그의 눈에만 보이는 흠이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깨진 조각들을 주워 담으려 했지만 날카로운 파편이 그의 손을 베었습니다. 붉은 피가 푸른 옥빛 조각 위로 방울져 떨어졌습니다. 그는 피가 나는지도 아픈지도 몰랐습니다. 그의 마음이 더 깊이 베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치심과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의 온몸을 집어삼켰습니다. 임금님을 기만한 죄, 스스로의 한계에 대한 분노,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공허함. 그날 밤 그는 도망쳤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도, 명성도, 심지어 자신이 사랑했던 도자기조차도 모두 버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등 뒤로 부서진 화병의 조각들이 달빛 아래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깨진 하늘의 조각들처럼 이 도공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의 상처 입은 영혼이
앞으로 어떤 여정을 통해 치유받게 될지 그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도성을 등진 도공의 발걸음은 목적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걷고 또 걸었습니다. 밤의 장막이 세상을 뒤덮고 사람들의 온기가 사라진 길 위에서 그는 오직 자신의 그림자와 함께였습니다. 발바닥은 돌부리에 채여 상처가 났고 온몸은 탈진 상태였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쨍그랑거리던 파편 소리와 함께 무너져 내리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그를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는 실패로부터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걸었을까? 그의 발길은 인적이 드문 깊은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세상에 소음이 닿지 않는 곳,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곳, 그리고 무엇보다도 흙과 가마가 없는 곳을 찾아서 산길은 험하고 가팔랐습니다. 칡덩굴이 발목을 잡았고 뾰족한 나뭇가지가 그의 옷을 찢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고통은 오히려 산산조각난 마음에 고통을 잊게 해주는 작은 위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질녘 그는 더 이상 한 걸음도 뗄 수 없을 만큼 지쳐버렸습니다. 그는 거대한 고목 아래에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수백 년은 좋게 되었을 법한 나무들과 그 사이를 가득 메운 짙은 녹색의 이끼, 그리고 발밑에서 부드럽게 발을 감싸는 낙엽들이었습니다. 세상은 온통 고요했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이름 모를 새의 울음소리, 그리고 자신의 거친 숨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세상과 단절되었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곳에는 완벽을 강요하는 시선도, 기대를 품은 목소리도, 자신의 실패를 조롱하는 메아리도 없었습니다. 오직 거대한 자연의 침묵만이 그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는 굵은 나무 등걸에 등을 기댄 채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찾아온 짧은 휴식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는 서늘한 기운에 눈을 떴습니다. 숲에는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고 나뭇잎 사이로 부서지는 달빛이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숲속 깊은 곳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혹시 사람이 사는 곳일까?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 그 불빛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불빛이 가까워질수록 그는 낡은 나무 냄새와 축축한 흙 냄새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오두막 한 채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오래전 사냥꾼이 쓰다가 버리고 간 듯한 작은 쉼터였습니다. 문은 반쯤 부서져 있었고 지붕에는 이끼가 두껍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오두막 안은 텅 비어 있었지만 다행히 비바람을 피할 수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누군가 쓰다 남긴 낡은 화덕이 있었고 그는 주변의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피웠습니다. 타닥타닥 작은 불꽃이 피어오르며 오두막 안에 온기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불꽃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뜨겁게 타오르는 불. 한때는 그에게 창조의 동반자였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앗아간 파괴의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불꽃 속에서 자신이 깨뜨렸던 수많은 도자기들의 환영을 보았습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버려졌던 수많은 실패작들. 그것들은 마치 원망 섞인 눈으로 그를 노려보는 듯 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이후 낡은 오두막은 그의 집이 되었습니다. 그는 세상과 완전히 담을 쌓았습니다. 낮에는 숲을 헤매며 먹을 것을 구하고 밤에는 오두막으로 돌아와 잠을 청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도자기를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손에 흙이 묻는 것이 두려웠고 둥근 형태의 모든 것들을 의식적으로 피했습니다. 둥근 조약돌, 둥근 과일, 심지어 밤하늘의 둥근 달조차도 그에게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상기시키는 존재였습니다. 시간은 소리 없이 흘러갔습니다. 계절이 몇 번이고 바뀌었습니다. 봄에는 연두빛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았고
여름에는 짙은 녹음 속에서 매미 소리를 들었으며 가을에는 붉게 물든 단풍잎이 비처럼 쏟아지는 것을 맞았고 겨울에는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자연의 순환 속에서 서서히 자신을 잊어갔습니다. 천하제일의 도공이라는 이름도 비치안이라는 별명도 완벽을 향한 끝없는 갈망도 숲의 시간 속에 묻혀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섬세한 흙을 빚던 예술가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나무를 하고 열매를 따고 덫을 놓으며 거칠고 투박하게 변해갔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졌고 눈빛은 빛을 잃고 텅 비어 보였습니다. 그는 살아있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도성을 떠나오던 그날 밤 깨진 파편들과 함께 죽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그는 화덕에 불을 더 지피고 웅크려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오두막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짐승일까? 그는 긴장하며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웬 작은 아이 하나가 오두막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양떼를 몰고 다니는 목동인 듯 남루한 옷차림에 손에는 긴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 두리번거리며 땅바닥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도공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그에게 또 다른 실패와 상처를 안겨줄 뿐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이가 그냥 지나가기를 바라며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오두막 뒤편으로 돌아가 무언가를 발견한 듯 쭈그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도공은 아주 조심스럽게 오두막 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이는 그가 도망쳐 올 때 미처 버리지 못하고 가져왔던 실패한 도자기 파편들이 담긴 작은 자루를 풀어헤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파편들을 버리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차마 버릴 수 없었던 자신의 마지막 실패의 증거들이었습니다. 아이는 그 날카로운 빛취색 파편들을 달빛에 비추어 보며 작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을 다루는 듯 했습니다. 도공은 숨을 죽인 채 소년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소년은 깨진 청자 조각들을 마치 소중한 보물 다루듯 했습니다. 날카로운 모서리에 손을 베일까 조심하며 하나하나 들어올려 달빛에 비춰보는 모습은 경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비치색 파편들은 한때 도공에게 실패와 수치심의 상징이었습니다. 완벽하지 못해 버려진 존재, 그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낸 저주받은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들을 오두막 뒤편, 가장 어둡고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처박아 두었습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년의 눈에는 그 파편들이 전혀 다른 의미로 비치는 듯 했습니다. 소년은 파편 하나를 들고 그 영롱한 빛깔에 감탄하는가 하면 다른 파편의 날카로운 단면을 손가락으로 쓸어보며 그 형태를 탐색했습니다. 그의 작은 얼굴에는 순수한 호기심과 경이로움이 가득했습니다. 도공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실패작이라 낙인 찍고 버린 것들 속에서 저 아이는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일까? 소녀는 잠시 후 파편들을 크기와 모양에 따라 조심스럽게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땅바닥에 그것들을 하나씩 배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도공은 소년이 무엇을 하려는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그 작은 등과 분주하게 움직이는 손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소년의 손끝에서 비치색 파편들은 하나둘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어떤 것은 길게, 어떤 것은 둥글게, 또 어떤 것들은 점처럼 밝히며 하나의 그림을 완성해 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마침내 소년은 만족스러운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것을 바라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도공은 조심스럽게 소년이 있던 자리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는 숨을 멈췄습니다. 깨진 청자 조각들은
더 이상 쓸모없는 파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밤하늘을 수놓은 별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북두칠성, 카시오페이아, 그리고 저 멀리 희미하게 빛나는 은하수까지. 소녀는 부서진 조각들의 각기 다른 모양과 빛을 이용해 밤하늘의 지도를 그려놓은 것입니다. 날카롭게 깨진 단면은 별의 빛을 난반사시켜 실제 별처럼 반짝였고, 유학의 농담리에 따라 달리 보이는 푸른빛은 별들의 거리감과 깊이감을 만들어냈습니다. 도공은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평생을 완벽한 하나를 만들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흠없는 기물, 완벽한 곡선, 티 없는 표면. 그래서 그는 부서짐을 실패이자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그 부서진 조각들 속에서 새로운 관계와 의미를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깨지고 흩어졌기에 비로소 수많은 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완벽한 하나의 화병이었다면 결코 담아낼 수 없었을 무한한 밤하늘의 우주를 소녀는 깨진 파편들로 빚어낸 것입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실패작들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저 날카로운 조각들은 더 이상 그의 실수를 꾸짖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밤하늘의 침묵 속에서 조용히 빛나는 별의 속삭임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별자리를 쓸어보았습니다. 차가운 감촉. 하지만 더 이상 그를 핥히는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미묘한 감정이 그의 마음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슬픔도 아니고 기쁨도 아닌 뭐라 형언할 수 없는 아련함과 따뜻함이었습니다. 소녀는 어느새 그의 곁으로 다가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도공은 고개를 들어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검고 순수한 눈동자가 자신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어떤 판단도, 동정도, 기대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자신이 버린 파편들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별, 같구나. 아주 오랜만에 도공의 입에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몇 년 만에 내뱉는 말인지 까마득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지고 잠겨 있었습니다. 소녀는 대답 대신 가장 빛나는 파편 하나를 집어 도공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양떼를 몰아 숲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도공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손 안에 남은 파편의 차가운 감촉과 소년이 사라진 길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날 밤 도공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오두막으로 돌아와 소년이 쥐어준 파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달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빛의 색. 그는 이 색을 만들어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던가. 이 완벽한 색을 얻고도 아주 작은 흠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렸던 자신. 그는 파편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만져보았습니다. 이 날카로움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별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소녀는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두막 뒤편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그려진 별자리들을 조심스럽게 다시 자루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처럼 실패의 증거를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소년이 만들어준 새로운 의미를, 이 작은 희망의 조각들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루를 어깨에 맨 그의 발걸음은 자신도 모르게 계곡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졸졸졸 끊임없이 흘러가는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물가에 앉아 자루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별빛이 된 파편들을 하나씩 꺼내 차가운 계곡물에 씻기 시작했습니다. 흙먼지가 씻겨나가자 파편들은 본연의 맑고 깊은 푸른빛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마치 죄를 씻어내듯 자신의 상처를 어루만지듯 밤이 새도록 파편들을 닦고 또 닦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고통스러운 과거의 잔해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밤하늘의 약속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도공의 삶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를 곱씹으며 무기력하게 하루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매일 밤 자신을 찾아오는 작은 목동을 기다렸습니다.
소녀는 약속이나 한 듯 해가 지고 달이 떠오를 무렵이면 어김없이 오두막 근처에 나타났습니다. 소녀는 말이 없었습니다. 도공 역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언어가 필요 없었습니다. 소녀는 매일 밤 새로운 별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복잡하고 아름다운 숲속 밤하늘의 신비를 땅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도공은 그저 묵묵히 소년의 곁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소년의 작은 손이 어떻게 그토록 정확하게 파편들의 자리를 찾아내는지, 어떻게 부서진 조각들의 다른 빛깔과 형태를 조화롭게 배치하는지를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한편의 조용한 시시를 감상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녀는 여느 때처럼 별자리를 만들다가 가장 마음에 드는 파편 하나를 들고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도공은 말없이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소녀는 졸졸 흐르는 시냇물에 파편을 담갔습니다. 맑은 물이 파편 위를 흐르자 달빛과 물빛이 어우러져 비치색 조각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소녀는 도공을 돌아보며 손짓했습니다. 함께하자는 무언의 초대였습니다. 도공은 망설였습니다. 물. 그것은 흙을 반죽하고 유약을 만들 때 쓰는 그의 삶에서 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물은 모든 것을 씻어내고 본질을 드러내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더러워진 내면이 상처 입은 영혼이 물 앞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소녀는 그런 그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파편을 쥔 채 물속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순수한 모습에 이끌려 도공은 마침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신발을 벗고 차가운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발끝을에는 듯한 냉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지만 이상하게도 정신은 더욱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소년의 옆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소년은 자신이 들고 있던 파편을 도공에게 건넸습니다. 도공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물속에서 건네받은 파편은 유난히 차갑고 매끄러웠습니다. 그는 파편을 손에 쥔 채 가만히 시냇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물은 끊임없이 흘러가며 그의 손과 파편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그는 물결의 흐름에 따라 손 안의 파편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뇌리를 스치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그가 처음으로 도예를 배우던 시절의 기억이었습니다. 그의 스승은 어린 그를 데리고 계곡으로 와 둥근 돌멩이 하나를 쥐어주며 말했었습니다. 보아라, 이 돌멩이가 처음부터 이렇게 둥글고 아름다웠겠느냐. 수만 년 동안 저 거친 물살에 몸을 맡기며 깎이고 다듬어져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된 것이다. 흙을 만지는 사람은 흙의 성질만 알아서는 안 된다. 물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 물은 서두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이기고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모든 것을 품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은 상처를 치유하는 법을 안다는 것이다. 그때는 그 말의 깊은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기술을 연마하여 가장 완벽한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에만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깊은 산속 계곡에서 이름 모를 목동의 옆에서 그는 비로소 스승의 가르침을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시냇물은 파편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당장 그 모서리를 무디게 만들지는 못하지만 멈추지 않는 흐름으로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상처를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 상처 또한 이와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번에 없앨 수는 없지만 시간의 흐름에 자연의 순리에 몸을 맡기다 보면 언젠가는 저 둥근 돌멩이처럼 부드러워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도공은 자기도 모르게 자루에 담아왔던 다른 파편들을 꺼내 물속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수십 개의 비치색 조각들이 시냇물 바닥에 깔리자 계곡은 마치 은하수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 황홀하게 빛났습니다. 도공과 소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녀는 물가에 있던 작은 조약돌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도공의 손에 있던 날카로운 청자 조각과 조약돌을 부드럽게 부딪혀 보았습니다. 탁, 탁 맑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청자 조각의 가장 날카로웠던 부분이 아주 조금 달아 부드러워졌습니다. 소녀는 둥근 조약돌이 어떻게 날카로운 파편을 다듬는지를, 부드러움이 어떻게 강함을 이기는지를 말없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도공은 매일 계곡으로 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파편들을 자루 속에 가둬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파편들을 모두 시냇물 속에 펼쳐놓고 물의 흐름이 그것들을 어루만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약돌을 주워와 파편들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하나씩 아주 천천히 갈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고되고 더딘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시냇물이 그러하듯이 그는 완벽한 결과를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갈아내는 행위 자체에 집중했습니다. 사각사각 조약돌과 파편이 마찰하는 소리는 그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는 그 소리 속에서 자신의 거친 마음 또한 조금씩 달아 부드러워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소녀는 언제나처럼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때로는 함께 조약돌로 파편을 갈기도 하고 때로는 물가에 앉아 조용히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했습니다. 소년의 존재와 시냇물의 소리, 그리고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작업은 도공에게 있어 최고의 치유였습니다. 그는 서서히, 아주 서서히 부서진 자신을 받아들이고 그 상처를 보듬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시냇물처럼 시간의 흐름에 모든 것을 맡긴 채 계곡에서의 시간은 도공에게 있어 느린 치유의 과정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조약돌로 청자 파편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갈아내는 일은 이제 그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사각거리는 소리는 더 이상 소음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다독이는 평온한 노랫소리 같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완벽하게 둥글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파편이 다른 것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자신의 손이 더 이상 베이지 않을 정도로만 모서리를 다듬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을까? 날카로운 비추색 파편들은 저마다의 개성을 간직한 채 부드러워진 조각들로 변해갔습니다. 어떤 것은 둥근 달처럼, 어떤 것은 길쭉한 나뭇잎처럼, 또 어떤 것은 이름 모를 꽃잎처럼 보였습니다. 도공은 잘 다듬어진 조각들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쓸모없다고 여겼을 불완전한 형태들이었지만 이제 그의 눈에는 저마다의 사연과 아름다움을 지닌 존재로 보였습니다.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소년과 함께 계곡에 앉아있던 도공은 문득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소년이 끈적끈적한 소나무 진을 나뭇가지에 묻혀 잘 다듬어진 청자 조각 2개를 붙이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년의 작은 손은 서툴렀고 송지는 자꾸만 엉뚱한 곳에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포기하지 않고 진지한 표정으로 2 조각을 이어 붙이려 애썼습니다. 도공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붙인다는 행위. 그는 평생을 하나의 덩어리에서 완벽한 형태를 빚어내는 것에만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부서진 것을 다시 붙인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부서짐은 곧 끝이었고 다시 붙이는 것은 실패를 인정하는 기만적인 행위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소녀는 마침내 2 조각을 간신히 붙이는데 성공했습니다. 물론 그 모습은 완벽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2 조각 사이에는 누런 송진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 맞닿은 면도 정확하게 들어맞지 않아 어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자신이 만들어낸 결과물을 소중하게 들어올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마치 대단한 발명이라도 해낸 것처럼. 소녀는 그 어설프게 붙은 조각을 도공에게 불쑥 내밀었습니다. 도공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내밀어 그것을 받았습니다. 손바닥 위에 놓인 2개의 조각, 하나는 초승달 모양이었고 다른 하나는 작은 별 모양이었습니다. 어설픈 송진으로 이어진 2 조각은 마치 밤하늘에 초승달과 별이 함께 떠있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도공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왜 한 번도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부서진 것들은 버려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이어짐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의미와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소년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관계에 대한 새로운 정의였습니다. 개별적으로 존재하던 두 조각이 이어짐을 통해 새로운 하나의 이야기가 되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는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아니, 의식적으로 외면해왔던 창작의 욕구가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과거의 완벽을 향한 집착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부서진 것들을 보듬고 그 상처를 통해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싶은 따뜻한 열망이었습니다. 그는 소년을 따라 송진을 채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끈적한 송진을 다루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는 마치 처음 흙을 만지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즐거웠습니다. 그는 소년처럼 두 개의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떤 것을 이어붙일까? 그는 한참 동안 조각들을 이리저리 맞춰보았습니다. 마치 하늘의 별들을 엮어 새로운 별자리를 만드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마음에 드는 두 조각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송진을 발라 두 조각을 이어 붙였습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이 사라지자 그의 손길은 오히려 더 자유롭고 유연해졌습니다. 툭! 두 조각이 맞닿으며 내는 소리는 경쾌했습니다. 틈 사이로 송진이 살짝 삐져나왔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삐져나온 송진을 닦아내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것은 상처가 아문 자리에 남은 흉터와도 같았고 그는 그 흉터마저도 새로운 이야기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첫 번째 이어짐. 그것은 하나의 온전한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두 개의 파편이 서로에게 기댄 채 서 있는 이름 붙일 수 없는 형태의 조형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도공의 눈에는 그 어떤 완벽한 청자보다도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실패를 딛고 일어서려는 용기, 상처를 끌어안으려는 따뜻함,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통해 다시 태어나려는 희망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것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도성을 떠나오던 그날 밤 이후 처음으로 짓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년은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도공과 소년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따뜻한 무언가가 이어지고 있음을 그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서진 조각들이 이어져 새로운 의미를 찾듯 상처 입은 두 영혼도 서로를 통해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어짐의 성공은 도공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부서진 파편들로 새로운 형태를 만드는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오두막은 이제 실패의 잔해를 쌓아두는 무덤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작은 공방이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계곡에서 다듬은 조각들을 가져와 이리저리 맞춰보며 새로운 이야기를 엮어갔습니다. 송진으로 조각들을 붙이는 작업은 생각보다 까다로웠습니다. 송진은 마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 접착력도 그리 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더디고 불완전한 과정 속에서 그는 기다림의 미학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결과물을 향해 조급해하던 과거의 자신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개의 작은 조형물들을 만들던 어느 날 밤, 그는 완성된 작품들을 달빛 아래 늘어놓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설프게 이어진 조각들 사이로 드러난 누런 송진 자국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그 흉터 같은 자국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상처가 아문 흔적이자 새로운 시작의 증표였기 때문입니다. 문득 그의 머릿속에 아주 오래전 책에서 읽었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먼 나라에서는 깨진 그릇을 버리지 않고 오칠을 한 뒤 그 위에 금가루를 뿌려 더욱 귀하게 여긴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그 기법을 킨츠기, 진키라 불렀는데 이는 단순히 부서진 것을 수리하는 것을 넘어
그릇의 깃든 역사와 상처까지도 아름다움의 일부로 승화시키는 철학을 담고 있었습니다. 금가루, 도공은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금, 가장 고귀하고 변치 않는 빛을 내는 금속, 상처의 흔적인 송진 자국을 금으로 덮어준다면 그것은 실패의 흔적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드러내고 찬미하는 행위가 될 것이었습니다. 부서짐을 통해 더욱 견고하고 아름다워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가치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의 심장이 다시 한번 뜨겁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금을 구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 깊은 산속에서 금을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그는 잠시 막막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포기하기는 일렀습니다. 그는 자연히 모든 해답을 품고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는 숲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생존을 위해 열매를 찾거나 덫을 놓는 사냥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숲에 숨겨진 보물을 찾는 탐험가였습니다. 그는 계곡의 바닥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반짝이는 돌멩이가 보이면 혹시 사금이 아닐까 유심히 살폈습니다. 바위의 성분을 살피고 흙의 색깔을 관찰했습니다. 그의 탐색은 며칠이고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숲속 깊은 곳에서 길을 잃고 헤매게 되었습니다. 해는 저물어가고 사방은 온통 낯선 나무들 뿐이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할 무렵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한 마리의 늙은 사슴이었습니다. 사슴은 그를 경계하지 않고 오히려 신비로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숲속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치 자신을 따라오라는 듯이. 도공은 홀린 듯이 사슴의 뒤를 따랐습니다. 사슴은 그를 숲속에 더 깊고 은밀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한참을 걷자 작은 동굴이 나타났습니다. 동굴 입구에서는 서늘한 바람과 함께 희미한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슴은 동굴 앞에서 그를 한번 돌아보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도공은 조심스럽게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은 생각보다 깊었고 축축한 흙냄새와 이끼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는 벽을 더듬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저 멀리서 희미하게 반짝이는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그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며 그 빛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지하 폭포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동굴 천장의 틈으로 스며든 물이 바위를 타고 흘러내려 작은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줄기가 닿는 바위벽이 온통 황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순금이 아니었습니다. 황철석, 황채씨, 속칭 바보의 금, Fool's Gold이라 불리는 광물이었습니다. 진짜 금은 아니었지만 어두운 동굴 속에서 물빛과 어우러져 반짝이는 모습은 진짜 금보다도 더 신비롭고 아름다웠습니다. 도공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것이야말로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완벽한 순금이 아니라 금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돌멩이인 이 황철석이야말로 자신의 작품에 더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완벽하지 않기에 더 아름다운 것, 겉모습이 아닌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이미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바위벽에서 황철석 조각들을 떼어냈습니다. 손안에서 부서지며 반짝이는 황금빛 가루들. 그는 이것을 곱게 빻아 송진과 섞으면 상처의 흔적을 찬란한 빛으로 승화시킬 수 있으리라 확신했습니다. 그는 동굴을 나서며 자신을 이끌어준 늙은 사슴을 향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한 숲의 정령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황금빛 희망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숲의 일부가 되었고 자연의 지혜를 빌려 새로운 예술을 창조하는 진정한 장인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오두막을 향해 힘차게 나아갔습니다. 이제 그의 작은 공방에서는 세상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상처마저도 찬란하게 빛나는 새로운 도자기가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황철석 가루를 얻은 도공의 마음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오두막으로 돌아오자마자 단단한 돌멩이 2개를 이용해
황철석을 곱게 빻기 시작했습니다. 딱딱한 돌이 서로 부딪히며 황철석을 부수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그 소리에 맞춰 숨을 쉬었습니다. 들숨에 돌을 들어 올리고 날숨에 내리찧었습니다. 반복되는 단순한 행위는 그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혔고 온 정신을 오직 황금빛 가루를 만드는 데에만 집중하게 했습니다. 몇 시간의 고된 작업 끝에 그는 마침내 한 줌의 반짝이는 황금 가루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보석처럼 빛나는 가루를 보며 그는 이것으로 자신의 작품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송진과 황금 가루를 조심스럽게 섞었습니다. 끈적한 송진에 황금빛이 더해지자 그것은 더 이상 상처를 메우는 투박한 접착제가 아니라 상처를 찬란하게 빛내주는 신비로운 물감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들었던 작은 조형물 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붓 대신 얇은 나뭇가지를 이용해 조각들이 이어진 틈새를 따라 황금 송진을 조심스럽게 칠해 나갔습니다. 그의 손길은 지극히 신중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상처 입은 아기 새의 깃털을 만져주듯이 누런 송진 자국이 황금빛으로 덮이는 순간 조형물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투박했던 흉터는 이제 작품의 일부가 되어 당당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서짐의 흔적이 오히려 작품의 깊이와 품격을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들어낸 결과물에 한참 동안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닐까. 상처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고 그 위에서 더욱 찬란하게 피어나는 것. 그는 자신의 다른 작품들에도 모두 황금빛 숨결을 불어넣었습니다. 그의 작은 오두막은 이제 깨진 파편들의 변주곡이 연주되는 신비로운 공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언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기존의 파편들을 이어 붙이는 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에 대한 근원적인 목마름이었습니다. 흙을 만지고 싶었습니다. 맨손으로 흙의 감촉을 느끼고 물레 위에서 흙과 하나가 되어 새로운 형태를 빚어내고 싶었습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흙을 만지는 순간 완벽을 향한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날까봐 자신의 손이 또다시 흠집 없는 매끄러운 표면만을 탐하게 될까봐 그는 며칠 밤낮을 고뇌했습니다. 흙을 향한 그리움과 과거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그는 방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오두막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날따라 소년은 양떼를 몰고 오지 않았습니다. 소년의 작은 두 손에는 무언가가 소중하게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덩이의 붉고 고운 흙이었습니다. 소년은 아무 말 없이 그 흙덩이를 도공의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맑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마치 이제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도공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그가 평생을 사랑했고 또 증오했던 흙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흙덩이를 만졌습니다. 손끝에 닿는 서늘하고 부드러운 감촉. 그 순간 그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헤어졌던 연인을 다시 만난 듯한 그리움과 반가움이 그의 심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흙덩이를 두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흙의 냄새. 비 온 뒤의 숲처럼 신선하고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한 냄새. 그는 그 냄새를 맡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속을 짓누르던 두려움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년이 가져다 준 이 흙은 마치 모든 것을 용서하고 받아들여주는 대지의 마음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물레를 꺼냈습니다. 물레는 삐걱거렸지만 그의 손길이 닿자 이내 잠에서 깨어난 듯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흙덩이를 물레의 중심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발로 물레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웅 하는 낮은 소리와 함께 물레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두 손에 물을 묻혀 흙덩이를 감쌌습니다. 흙이 그의 손 안에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흙의 숨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어떤 형태를 만들지 미리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흙에 가고 싶어하는 길을 따라 자신의 손을 맡길 뿐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완벽한 좌우대칭과 아찔한 곡선을 만들어내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길은 투박했지만 자유로웠고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는 흙과 함께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솟아오르고 때로는 주저앉으며 흙과 그는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물레가 멈추었을 때 그의 앞에는 그릇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예전에 만들었던 그 어떤 청자와도 달랐습니다. 형태는 비대칭이었고 표면에는 그의 거친 손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완벽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릇에는 생명력이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흙의 숨결과 도공의 체온, 그리고 숲의 자유로운 영혼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투박한 그릇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소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스스로를 향한 다짐이자 자신에게 용기를 준 작은 친구를 향한 고마움의 표시였습니다. 소년도 마주 웃었습니다. 오두막 안에는 흙냄새와 함께 따뜻한 교감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깨진 조각을 잇는 것을 넘어 새로운 흙으로 새로운 생명을 빚어내는 진정한 창조의 기쁨을 되찾은 것입니다. 새로운 흙으로 빚은 투박한 그릇은 도공에게 있어 단순한 결과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자신과 화해하고 불완전함을 끌어안겠다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매끄럽고 완벽한 표면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손자국이 남은 거친 표면, 좌우가 미세하게 다른 비대칭의 형태 속에서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것들의 아름다움, 세상 모든 존재가 그러하듯 완벽하지 않기에 더욱 특별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여러 개의 그릇과 작은 단지들을 빚었습니다. 모두 제각각의 개성을 가진 자유로운 형태의 작품들이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햇볕에 잘 말린 뒤 오두막 옆에 직접 만든 작은 흙가마에 넣었습니다. 그는 불을 지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그는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불은 파괴의 힘인 동시에 흙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창조의 힘이라는 것을 그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가마가 식기를 기다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잘 구워진 소박한 토기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화려한 비추색은 아니었지만 흙 본연의 색과 불의 흔적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빛깔은 그 어떤 유약보다도 따뜻하고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작품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가장 처음 만들었던, 가장 애착이 갔던 그릇의 한쪽 면에 가느다란 금이 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굽는 과정에서 흙의 수축을 이기지 못하고 생긴 균열인 듯 했습니다. 예전에 그였다면 주저없이 그 그릇을 깨부수었을 것입니다. 균열은 완벽에 대한 모독이자 용납할 수 없는 실패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심장이 순간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과거의 악몽이 유령처럼 그의 발목을 잡으려 했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적인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그는 부서뜨리기 위해 그릇을 집어 들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힘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균열이 생긴 그릇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가느다란 금, 그것은 마치 사막에 마른 강줄기 같기도 했고 겨울 나뭇가지의 앙상한 실루엣 같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가락으로 그 균열을 쓸어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균열은 실패의 흔적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 또한 이 그릇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무늬이자 불과 흙이 만들어낸 하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그는 왜 모든 것이 매끄럽고 온전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을까? 상처와 흉터, 그리고 균열이야말로 존재의 역사를 증명하는 가장 정직한 기록이 아닐까. 그는 그릇을 부수는 대신
아주 조심스럽게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이 균열을 없애거나 감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킨츠기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깨진 조각을 잇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균열을, 상처를 더욱 찬란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그는 옆에 있던 작은 망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균열이 생긴 그릇을 쨍 하고 깨뜨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거의 파괴와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창조를 위한 의도된 해체였습니다. 그는 일부러 그릇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었습니다. 온전했던 하나의 형태를 해체하여 새로운 관계를 맺어줄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는 깨진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며칠에 걸쳐 그가 숲에서 배운 모든 지혜를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조각들의 날카로운 단면을 조약돌로 부드럽게 다듬었습니다. 그리고는 송진과 황철석 가루를 섞어 만든 황금 접착제를 준비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이전보다 더욱 섬세하고 정성스러웠습니다. 그는 깨진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나가며 그 틈새를 황금으로 메워나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흩어진 기억의 조각들을 모아 하나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만드는 과정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결과물의 완벽함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깨진 조각 하나하나에 그리고 그것들을 잇는 황금빛 선 하나하나에 자신의 마음을 담을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조각이 제자리를 찾았을 때 그의 앞에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투박한 흙의 질감과 그 위를 자유롭게 가로지르는 황금빛 균열들. 그것은 더 이상 상처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유성 같기도 했고 대지를 흐르는 강물의 줄기 같기도 했습니다. 균열은 그릇을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그릇을 두 손으로 소중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차가운 계곡물을 가득 담았습니다. 물은 황금빛 틈새로 한 방울도 새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물빛과 황금빛이 어우러져 그릇 안에서 신비로운 우주가 펼쳐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비로소 진정한 균열의 아름다움을 깨달았습니다. 완벽함이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신기루와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상처를 딛고 균열을 끌어안고 그 위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그는 더 이상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실패와 균열은 이제 새로운 창조를 위한 가장 소중한 재료이자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세상에 말하고 싶었습니다. 괜찮다고, 부서져도 괜찮다고, 당신의 상처와 균열이 바로 당신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라고. 균열의 아름다움을 깨달은 도공의 예술 세계는 더욱 깊고 넓어졌습니다. 그는 이제 깨진 조각을 잇고 일부러 만든 균열을 황금으로 채우는 작업을 자유자재로 넘나들었습니다. 그의 오두막은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의 도피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상처와 치유, 파괴와 창조가 공존하는 세상의 축소판과도 같은 신성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작품들을 오두막 선반에 하나씩 진열했습니다. 각기 다른 사연을 품은 작품들은 서로 어우러져 조화로운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작품에는 화려함은 없었지만 보면 볼수록 마음이 편안해지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작품을 만든 도공의 평온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소녀는 여전히 매일 밤 그를 찾아왔습니다. 소녀는 이제 더 이상 깨진 청자 조각으로 별자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도공이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소년의 존재는 도공에게 있어 가장 큰 위안이자 영감의 원천이었습니다. 소년의 맑은 눈을 보고 있으면 그는 세속적인 욕심이나 조급함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작업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도공은 소년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에게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준 이 작은 친구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무엇을 만들까? 그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와 소년의 첫 만남을 떠올렸습니다. 깨진 청자 조각으로 밤하늘의 별자리를 만들던 소년의 모습. 그는 결심했습니다. 소년에게 밤하늘을 선물하기로. 그는 며칠에 걸쳐 가장 순수하고 고운 흙을 골랐습니다. 그리고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의 사발사 가일 빚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발의 안쪽을 밤하늘처럼 깊고 완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은 투박하지만 잡았을 때 손에 착 감기는 따뜻한 느낌을 주도록 형태를 잡았습니다. 그는 잘 마른 사발을 가마에 넣고 구웠습니다. 며칠 후 가마에서 꺼낸 사발은 그의 의도대로 아름다운 암갈색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둠이 깊게 내린 밤하늘처럼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작품 중 가장 마음에 들었던 황금 균열이 아름다운 그릇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다시 깨뜨렸습니다. 망설임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파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파편들 속에서 밤하늘의 별이 될 조각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가장 빛나는 황철석 가루와 가장 투명한 송진을 골라 황금 접착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암갈색 사발의 안쪽에 그가 깨뜨린 그릇의 파편들을 하나씩 붙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소년이 처음 보여주었던 것처럼 북두칠성을 만들고 카시오페이아를 새겨 넣었습니다. 파편 조각들은 마치 진짜 별처럼 사발 안에서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진 파편들을 이어 붙일 때 생기는 황금빛 선들을 이용해 별과 별 사이를 잇는 은하수를 표현했습니다. 구불구불 이어지는 황금빛 길은 마치 밤하늘에 흐르는 신비로운 강물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사발의 가장 깊은 곳에 초승달 모양의 파편 하나를 붙였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소년과 함께 이어 붙였던 바로 그 모양의 파편이었습니다. 마침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별자리 사발이 완성되었습니다. 사발 안에는 고요한 밤하늘의 우주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도공과 소년의 만남, 상처와 치유, 그리고 부서짐을 통해 새로 태어난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한 편의 서사시였습니다. 그날 밤 소년이 찾아왔을 때 도공은 말없이 별자리 사발을 내밀었습니다. 소년은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사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발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소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소년의 검은 눈동자 속에 사발 안의 별들이 그대로 비쳐 반짝였습니다. 소년은 한참 동안 사발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도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년의 얼굴에는 이제껏 본 적 없는 가장 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 하나만으로도 도공은 모든 것을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소년은 별자리 사발을 소중하게 품에 안고 계곡으로 달려갔습니다. 도공도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소년은 사발에 맑은 계곡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이 채워진 사발 안에서 별과 은하수가 물결에 따라 부드럽게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진짜 밤하늘이 살아서 숨쉬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늘에 떠있던 둥근 달이 사발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물 위에 비친 달의 모습은 소년이 붙여놓은 초승달 파편과 어우러져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하늘의 달과 땅의 달, 진짜 별과 파편으로 만든 별이 하나의 사발 안에서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공과 소년은 나란히 앉아 그 신비로운 광경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런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풍경을 보고 같은 감동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공은 아주 오랜만에 깊고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꿈속에는 소년의 미소와 사발 안에서 춤추던 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과 그리고 자기 자신과 온전히 화해한 것입니다. 별자리 사발을 선물한 이후 도공의 창작 활동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내면을 치유하기 위해서만 작품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작품을 통해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소년의 미소를 통해 자신의 예술이 타인의 마음에 가닿을 수 있다는 기쁨을 처음으로 맛보았던 것입니다. 그의 영감은 이제 숲의 모든 곳에서 피어났습니다. 그는 아침 이슬을 머금은 거미줄의 모양에서 새로운 균열의 패턴을 떠올렸고, 계곡물에 씻겨 둥그러진 조약돌의 감촉에서 새로운 그릇의 형태를 구상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의 소리, 밤새도록 우는 풀벌레의 노랫소리,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숲의 색깔, 이 모든 것이 그의 작품에 녹아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도자기라는 틀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흙과 깨진 파편, 그리고 황금 송진을 이용해 다양한 형태의 조형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작품은 늙은 소나무의 거친 껍질을 닮았고, 어떤 작품은 비 온 뒤 피어나는 버섯의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작품은 겨울잠을 자는 곰의 웅크린 모습을 형상화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저마다 숲의 이야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작품 하나를 완성할 때마다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소년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것은 말이다. 수백 년 동안 비바람을 견뎌낸 바위의 이야기란다. 여기 이 깊은 균열은 세월의 흔적이고, 이 황금빛 선은 그 상처를 이겨낸 지혜를 뜻하지. 이 작은 그릇은 겨울을 이겨내고 봄을 기다리는 씨앗의 마음을 담아 만들었단다. 지금은 비록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이 안에는 거대한 나무가 될 수 있는 생명력이 숨어 있지. 소녀는 언제나 가장 좋은 청중이었습니다. 그는 도공의 이야기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고, 작품을 어루만지며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온몸으로 느끼는 듯 했습니다. 소년과의 교감을 통해 도공은 자신의 예술이 점차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문득 자신의 과거를 정면으로 마주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도망쳐온 이유,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바로 그 비추색 청자의 파편들. 그는 그 파편들을 이용해 무언가를 만들어야만 온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오두막 가장 깊은 곳에 보관해 두었던 그날 밤의 실패작들이 담긴 자루를 꺼냈습니다. 영롱하지만 차가운 빛을 내뿜는 빛취색 파편들, 그것을 보는 순간 여전히 가슴 한편이 시큰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루를 쏟아 파편들을 햇빛 아래 펼쳐놓았습니다. 그는 파편들을 하나하나 집어들며 그날의 기억과 마주했습니다. 완벽에 대한 집착, 작은 흠집 하나, 용납하지 못했던 오만함, 그리고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던 절망감. 그는 그 모든 감정들을 피하지 않고 온전히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괜찮다. 이제는 괜찮아. 그는 가장 크고 중심이 되는 파편 하나를 골랐습니다. 그것은 원래 화병의 목 부분이었을 우아한 곡선을 가진 조각이었습니다. 그는 그 조각을 중심에 놓고 다른 파편들을 이어 붙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떤 특정한 형태를 만들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파편들이 이끄는 대로, 조각들이 서로 만나고 싶어하는 방식대로 손을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흩어진 자신의 과거를 재구성하는 작업과도 같았습니다. 아팠던 기억, 수치스러웠던 기억, 지워버리고 싶었던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씩 불러내어 황금빛 이해와 용서로 이어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며칠에 걸친 작업 끝에 마침내 하나의 거대한 조형물이 완성되었습니다. 그것은 화병도 아니고 단지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깊은 산속, 비바람을 맞으며 오랜 세월을 견뎌낸 한 그루의 고목과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비추색 파편들은 나무의 푸른 잎사귀가 되었고, 황금빛 균열들은 세월의 흔적이 새겨진 나무의 껍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형물의 가장 높은 곳에는 부서진 화병의 주둥이 부분이 마치 하늘을 향해 피어나는 꽃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도공은 자신이 만든 작품을 상처 입은 나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과거이자 현재였고, 그리고 미래를 향한 다짐이었습니다.
상처 입었지만 쓰러지지 않고 부서졌지만 다시 일어서서 하늘을 향해 꿋꿋이 서 있는 나무. 그는 상처 입은 나무를 오두막 앞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세워두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과거로부터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큰 상처를 가장 자랑스러운 작품으로 승화시킴으로써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의 작품들은 이제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서진 파편들이 들려주는 상처와 치유, 그리고 희망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숲속에서의 세월은 도공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명예와 완벽함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연의 순리를 배우고 상처를 끌어안는 법을 깨달았으며 자신의 예술을 통해 조용한 위로를 건네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오두막은 이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작품들로 가득 찬 작은 미술관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품을 세상에 알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과 자신의 유일한 친구인 소년을 위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했습니다. 그는 숲의 고요함 속에서 창작의 기쁨을 누리는 것만으로도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단풍이 절정을 이루던 날이었습니다. 약초를 캐기 위해 깊은 산속까지 들어왔던 늙은 나그네 하나가 길을 잃고 헤매게 되었습니다. 해는 저물어가고 추위와 허기에 지친 나그네는 거의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숲속 깊은 곳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 불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불빛의 근원지는 도공의 낡은 오두막이었습니다. 나그네는 조심스럽게 오두막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본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오두막 안은 온통 기이하고 신비로운 빛을 내는 조형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달빛과 장작불 빛을 받아 반짝이는 황금빛 균열들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보였습니다. 나그네는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평생을 떠돌며 세상의 온갖 귀한 보물들을 보아왔지만 이토록 깊은 울림을 주는 작품들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홀린 듯이 오두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갑작스러운 불청객의 등장에 도공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소년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경계심을 품고 나그네를 바라보았습니다. 나그네는 남루한 행색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맑고 깊었습니다. 나그네는 도공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며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오두막 안의 작품들을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실례가 아니라면 이 경이로운 작품들은 모두 어르신께서 만드신 것입니까? 저는 평생 이런 아름다움은 본 적이 없습니다. 도공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품이 타인에게 어떻게 보일지, 어떤 평가를 받을지 두려웠습니다. 나그네는 도공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작품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감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두막 앞에 세워진 상처 입은 나무 앞에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작품의 비치색 파편과 황금빛 균열을 번갈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이 나무는 울고 있구려. 하지만 동시에 노래하고 있소. 깊은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그 상처마저도 자신의 일부로 끌어안고 부르는 희망의 노래를 말이오. 나그네의 말에 도공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아무런 설명도 듣지 않고서 자신의 작품에 담긴 의미를 정확하게 꿰뚫어 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예술이 언어를 넘어 마음과 마음으로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도공은 나그네에게 따뜻한 죽과 잠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밤이 깊도록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도공은 아주 오랜만에 자신의 과거에 대해 그리고 숲속에서의 삶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나그네는 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고 어떤 판단이나 동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공감을 표할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그네는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그는 도공에게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의 작품들은 이 숲속에만 있기에는 너무나 아깝습니다. 세상에는 어르신의 작품을 통해 위로받아야 할 상처 입은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도공은 그저 씁쓸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세상으로 나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나그네는 산을 내려가 자신이 겪은 신비로운 경험에 대해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깊은 산속에 사는 한 기인이 깨진 그릇 조각으로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예술품을 만든다는 이야기. 그의 이야기는 처음에는 그저 늙은 나그네의 헛소리로 치부되었습니다. 하지만 나그네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중에 마음속에 깊은 상처나 슬픔을 간직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소문을 따라 깊은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며칠을 헤맨 끝에 마침내 도공의 오두막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자신들의 상처 입은 마음을 그대로 비춰주는 듯한 작품들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의 입을 통해 숲속 도공의 이야기는 더 이상 헛소문이 아닌 신비로운 전설이 되어 산 아래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요란한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낮은 곳으로 조용히 흐르는 시냇물처럼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적시며 천천히 그리고 깊숙이 퍼져나가는 속삭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더 이상 도공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를 별의 조각을 빚는 사람 또는 상처를 어루만지는 손이라 불렀습니다. 도공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과 다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숲속의 신비로운 장인에 대한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강물을 따라 흘러 마침내 도성까지 닿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떠도는 이야기로 여겼지만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받았다는 사람들의 증언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이야기는 점차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마침내 궁궐의 가장 깊은 곳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은 총명하고 마음이 깊은 군주였습니다. 그는 나라를 다스리는 것만큼이나 백성들의 아픔을 보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계속된 가뭄과 역병으로 백성들의 삶은 팍팍했고 많은 이들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이 신비로운 장인의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임금님은 가장 신이 많은 신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명을 내렸습니다. 과인이 듣자 하니 깊은 산속에 깨진 그릇으로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허무맹랑한 소문일 수도 있으나 만에 하나 사실이라면 이는 하늘이 우리 백성들을 위해 내려주신 선물이 아니겠는가. 경이 직접 그를 찾아가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만일 그의 재주가 참으로 비범하다면 정중히 예를 갖추어 궁으로 모셔오도록 하라. 신하는 임금님의 명을 받들어 최소한의 수행원만을 데리고 소문이 가리키는 깊은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산의 위치를 알아냈지만 그곳에서 도공의 오두막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헤맨 끝에 신하와 수행원들은 거의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의 앞에 양떼를 모는 작은 소년이 나타났습니다. 소년은 낯선 이들을 경계하면서도 그들의 지친 기색을 보고는 말없이 손가락으로 숲의 더 깊은 곳을 가리켰습니다. 신하는 소년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그가 가리킨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